전시 보기 좋은 계절, 뜨거운 여름입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새나라 새미술, 조선전기 미술대전이라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다녀왔는데 진짜 대박입니다. 전시 이름이 조선전기미술 대전이잖아요. 대전. 정말 이름값 하는 전시였습니다. 작품 개수가 일단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 전시를 8월 31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다들 한 번씩 꼭 다녀와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시 설명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시 가기 전에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꼭 식사하고 가세요. 작품 개수가 정말 많아서 나는 전시 좀 설렁설렁 가서 분위기 느끼고 오는 타입이다 하더라도 1시간은 좋게 걸려요. 그만큼 개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벽에 있는 설명도 좀 읽고 작품 세세하게 보려면은 아마 평균적으로 한 2시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이 전시가 그냥 "한번 보러 오세요."라고 기획된 전시가 아니라서 집중력 있게 제대로 보려면은 꼭 배가 부른 상태에서 가야 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전시 볼 때 맛있는 거 먹고 전시 보고 그리고 디저트 먹고 그래야 전시를 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전시는 꼭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정말 중요한 건데 여름에 국립중앙박물관 가실 때 꼭 선글라스나 양산 챙겨 가세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촌역에서 나와 가지고 5분 거리이기는 한데 그 가는 길이 가림막이 하나도 없이 그냥 흰 돌바닥이에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 아니면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햇빛이 위에서 강하게 내리쬐 가지고 눈 건강에 최악입니다. 여러분들의 눈 건강은 소중하니까 꼭 선글라스 챙겨서 올 때 갈 때 약 5분 정도 눈을 가려 주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데 반해서 인공 조명이 이렇게 센 장소이다 보니까 원래도 좀 눈이 피로한 장소예요. 그래서 전시 보고 눈 감고 이렇게 푹 쉬세요. 네, 드디어 전시장에 입장을 하자면 이 전시가 1 부, 2 부, 3 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 부는 도자기, 2 부는 그림, 3 부는 불교 미술인데요. 이 1 부 도자기에서 진짜 압도가 됩니다. 도자기 개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예전에 했던 전시들은 좀 도자기 명품들만 모아 가지고 좀 위압감 있게 했었다면은 이번엔 쪼끔 더 조선의 생활 좀 더 친숙하게 디피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전시 시작을 이성계가 국가를 건설할 때 발언했던 사리함과 백자발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합니다. "한 시대가 일어나면 반드시 한 시대의 제작이 있다." 이 명언으로도 시작을 하는데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그리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미학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한 시대의 미감이 열린다." 이렇게 좀 요즘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미학은 뭐다? 바로 백자다." 이거를 딱 관객의 머리에 박아 놓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백자 옆에다가 이런 사리함 같은 걸 놔 가지고 이성계가 굉장한 불자였다는 것도 처음부터 그냥 알려줘요. 조선이란 나라가 참 신기한 게 "우린 성리학의 나라야." 불교를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왕실 내에서는 딱히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불교를 숭상합니다. 왕실 안에 왕실 사찰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왕실 여인들이 불사 활동을 합니다. 그 불사 활동 내용은 뭐 아무래도 "아들 낳게 해 주세요. 이렇게 왕실이 쭉쭉 이어지게 해 주세요." 뭐 이렇게 부처님께 비는 불사 활동을 하는데 막 왕실에서 여인들이 막 불사 활동 막 할 때마다 신하들은 "아니 우리 같은 군자의 성리학의 나라에서 이 불교 믿는 이게 뭐냐. 왕실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이게 뭐냐."라고 막 상서 올리고 막 반발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럴 때마다 왕이 좀 커버를 쳐 주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 잘 되라고 우리 나라 잘 되라고 부처님께 비는 건데 나 효자고 아들 된 도리로서 이걸 어떻게 막냐. 그냥 모르는 척 눈 감아 줘라." 이런 식으로 좀 커버를 쳐 가지고 그런 식으로 불교의 명맥이 조선시대에서 유지가 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전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리학을 이념으로 중앙 집권 체계를 이뤘다. 그리고 그 상징이 바로 도자기다. 왜? 왜냐하면 도자기를 중앙에서 제작을 통제했기 때문에 그 상징이 바로 도자기다. 군주들이 좋아하는 소박하고 장식도 없는 이 뽀얀 조선 초기 백자가 이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도자기 경매사를 했어 가지고
대부분 도자기는 많이 만져봤어요. 고려 청자도 많이 만져봤는데 조선 초기 도자기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수량 자체가 되게 적고 확실히 중앙에서 통제를 많이 했겠구나 싶더라고요. 이 조선 초기 백자는 뭐가 감상 포인트냐면은 이 얇은 유약 그리고 이 뽀얀 피부 이게 상징이에요. 가서 얼마나 뽀얗고 이 두께가 얼마나 얇은지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리여리한 이 느낌이랑 진짜 좀 가냘픈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조선 초기 백자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전시장에서 뚫어져라 보고 느껴보세요. 이거는 저도 솔직히 일을 했던 사람인데도 일하면서 자주 못 보고 전시장에서나 저도 보고 배워요. 이게 너무 투명하고 아름답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귀가 달려있는 이 얇은 잔이 있어요. 이 자체가 엄청 슬림하거든요. 이것도 조선 초기에 나오는 디자인이에요. 이게 잔 자체도 얇고 손잡이 진짜 가냘프게 달려있어가지고 잘못하면 깨질 것 같은 근데 또 앙증맞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이게 엄청 비싸요. 이거 되게 비싼 물건인데 어디서 왔지? 이거 엄청 흔한 물건은 또 아닌데 하고서 어디서 왔나 한번 보니까 이건희 회장님 기증품이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확실히 그분께서 백자를 정말 좋아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은 전시에 이건희 회장님 기증 백자가 진짜 많아요. 이거를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좀 약간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도자기에 건이건이 써 있어요. 이거 근데 전시하는데 건이건이 스티커 붙여놓고 해도 되는 건가? 약간 싶을 정도로 건이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치만 이렇게 좋은 조선 초기 백자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흔치 않아서 조금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전시였습니다. 이거 스티커 조금 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시의 가장 큰 장점은 도자기 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자기 진품 가품 판별을 할 때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한 방법은 이 도자기 아래에 있는 굽을 보는 거예요. 이건 도자기 바닥에 명문도 새겨져 있고 굽도 깔끔하잖아요. 이거는 아마 중앙에서 관리하는 제일 좋은 가마에서 만든 최고급 백자일 거예요. 굽이 반듯하고 깔끔하니까. 근데 이렇게 좀 지방에서 만든 도자기들은 좀 지저분하고 자갈 같은 게 껴있어요. 그치만 이 또한 굉장히 좋은 도자기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랑 기술력 자체가 다르고 모든 일에 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흙이 좀 있고 자갈 좀 있어도 그냥 가마에다가 도자기 올려가지고 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에 자갈이 좀 붙어 있어요. 그치만 이 또한 매우 좋은 도자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 둘, 셋. 세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게 보이시죠? 세 쪽에 떨어져 나간 게 보이는데 이걸 산발이라고 하거든요. 도자기를 구울 때 이 자갈 붙지 말라고 그래도 얘는 아래에다가 돌멩이 3개를 올린 거예요. 좀 그나마 신경을 쓴 도자기라는 거거든요. 얘는 굽도 아니고 그냥 윗면인데도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이렇게 돌멩이 자국이 있어요. 도자기 구울 때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구우면 공간 많이 차지하고 훨씬 더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돌멩이 좀 올려가지고 또 위에 또 하나 올려가지고 그렇게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굽기 위해서 그냥 돌멩이 올려가지고 칸칸이 구웠습니다. 다 굽고 나가지고 그냥 똑 떼버리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구웠어요. 우리는 이렇게 공장에서 나온 반듯한 물건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 흠이 있는 게 되게 낯설고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치만 수집가의 세계에서 이런 거는 가마 기스라고 해가지고 가마 안에서 손상된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판매하거나 살 때 별로 큰 흠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중앙에다가 도자기를 납품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도자기를 구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장이라고 한다면은 무균실 같은 그런 칼 같은 분업 체계를 상상하지만 이런 자갈이랑 흔적들을 봤을 때 조선시대는 이렇게 생활을 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현장감, 역사의 흔적이랄까? 여기도 자국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좀 흠과 삶의 흔적을 보여줘가지고 전 이런 디스플레이 너무 좋았습니다. 전시에서는 조정에 헌납을 하려면은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도장을 쾅쾅 찍어서 만든 인화문이 유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저는 뭐 퀄리티는 도자기를 구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고 물화 그리는 사람이라 그런지 보면서 좀 사경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경의 미학은 빈틈없이 꽉 채우는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예 그냥 백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걸 좋아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좀 빽빽하게 차 있는 걸 좋아하던가 좀 되게 미감이 극단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수집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죠. 태 항아리. 옛날 왕족이나 귀족들은 태어날 때 나오는 그 태반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버리지 않았대요. 그 태반을 긁어 모아가지고 이런 태 항아리에 좀 귀하게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항아리 안에다가 태반을 넣고 그리고 큰 항아리 안에다가 그 작은 항아리 넣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 우리 승탑도 왜 사리함, 내 사리함 해가지고 스님들 장례 의식하고 남은 그 사리를 겹으로 봉안해가지고 승탑 안에다가 봉안을 하거든요. 근데 왕족들도 이렇게 승탑 비스무리하게 탑을 만들어가지고 태반에 봉안하더라고요. 좀 고려 중기 이후부터는 승려들의 장례 의식을 왕실에서 따라하는 게 좀 있는데 태반을 탑 안에 넣는 거 좀 공부하면서 신기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나오네요. 상감총자랑 헷갈리는 거. 박지문. 회색빛 흙 위에다가 묽은 백토를 발라가지고 그 팍팍팍 긁어가지고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박지문이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양을 파가지고 그 안에 흰 흙이 좀 쏙 들어가 있으면 상감이고 흰 흙을 조금 더 점성 있게 올려서 그 위에 좀 팍팍 긁어가지고 만들면은 박지문이에요. 우리가 예술품 감상할 때 김한계의 우주를 보면은 막 무중력을 느낀다. 그리고 칸딘스키의 그림을 보면은 교향곡에 들린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이런 박지문도 흙을 올리고 막 이렇게 빠르게 긁는 그 흔적에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참 그 속도를 느끼고 이 도자기가 제작이 됐을 때 어떤 풍경이었을지 좀 상상이 되는 게 있어서 마니아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거는 또 귀할무늬라고 해가지고 묽은 흰 흙에다가 그냥 빳빳한 솔로 이렇게 휙 돌린 거거든요. 진짜 이것도 그 현장감, 이렇게 막 휙 돌리는 그 속도감, 이 터프함, 이 21세기의 유약한 인간들에게선 나올 수 없는 그 담대한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게 진짜 오래 볼수록 빠져드는 그런 영역이라서 마니아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도자기입니다. 그리고 2부 전통회화입니다. 산수도 있고 초상화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 문인들 초상화인데 이거 스님들 지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스님들이 손에 쥐는 그런 불자를 들고 있는 조선시대의 문신 초상화입니다. 사대부들이 조선 초기에는 막 스님들도 핍박하고 불교 핍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막 큰 스님 돌아가실 때 막 이분은 참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하고 막 글도 써주고 나중에는 스님들 족보 정리도 해주거든요. 허균 같은 사람들이. 이거는 뭐 이분이 친한 아는 스님한테 얻은 건지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는데 스님들 물건을 들고 뭐 사진 찍은 것도 아니고 초상화를 그렸길래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런 전통 회화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 많을 테니까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네, 3부는 드디어 제 전공 조선 불교미술입니다. 뭐 조선 전기 불교미술 품들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은 신하들이 아무리 막 왕한테 불교는 아니됩니다 막 이렇게 상수를 올리고 뭐라 해도 왕이 우리 어머니가 나 잘 되라고 부처님께 비는 건데 나 같은 효자가 자존심이 있지 어머니를 막아도 되겠냐 안 된다 하고서 막 이렇게 못 말린다 하는 유교적인 스탠스를 좀 취했거든요. 그래서 조선 전기 불교미술은 대부분 왕실에서 만든 게 많아요. 불교미술 하면 정말 많이 나오는 여성이죠.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입니다. 이 문정왕후는 왕실의 아들이 안 태어나는 그 시점에 불화 400점을 한 번에 제작을 할 정도로 이게 불사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요. 이거를 만든 절이 바로 제가 저번에 다녀온 양주 회암사입니다. 불화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되게 많이 드는 장르거든요. 좀 천문학적으로 들어요.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양주 해암사지가 그렇게 큰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번에 양주 해암사지 갔을 때 제 예상보다 딱 2배 크더라고요. 진짜 지저분한 야사에 의하면은 문정왕후가 당시에 해암사 주지 스님이랑 애정 관계였다는 뭐 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내용을 담은 드라마도 나왔다고 하던데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거의 몇백 년 지난 후손들도 이렇게 떠드는데 당시 얼마나 말이 많이 나왔겠어요. 그 명종이 열이 너무 받아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해암사가 불에 탔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해암사는 전쟁 때문에 탄 게 아니고요. 네, 이 불사 이후로 불교가 좀 쇠퇴하기는 해요. 그리고 너무 좋았던 쬐끄만 불상들 너무 섬세하고 너무 귀여워요. 헤헤. 그리고 제가 이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불감입니다. 이 작은 정각 안에 부처님 3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문짝에는 열애를 지키는 험상궂은 인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각 뒤편에는 석가모니 설법도가 있습니다.
이게 왜 석가모니 설법도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이 양쪽에 부처님 양쪽에 다들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들이네. 그럼 보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제자라는 뜻인데 불교에서 이렇게 제자를 많이 둔 인물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는걸? 그러면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는 장면을 그린 석가설법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원리를 사용하면은 이 그림도 가운데에 부처님 계시고 주변에 다 머리카락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머리카락 없는 사람들, 부처님 제자들.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랑 10대 제자를 그린 그림이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양 옆에는 문수와 보현 보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법화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경전의 왕 법화경 제일 첫 번째 시작 부분 법화경 서품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선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설법을 하거든요. 그 장면을 그린 영산회상도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있는 이 인물이 누군지 알 수도 있거든요. 법화경을 읽으면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장기 프로젝트인 법화경 읽기에서 첫 번째 서품 한번 들어보시는 거 추천하겠습니다. 그거 들으면은 이 인물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서 계속 쪼그려 앉아서 사진 엄청 열심히 찍었던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감로도, 수륙회도라고 해요. 이거 너무 좋았어요. 크기가 굉장히 커서 이러면서 봤어요. 수륙제라는 것은 이미 죽었는데 좋은데 가지도 못하고 물가에서 서성서성 거리는 불쌍하고 갈 데 없는 그런 영혼들을 부처님의 곁으로 보내버리는 불교 의식이에요. 태조 이성계는 유교 국가인 조선을 만들었지만 개국 초기에 불교 의식인 수륙제를 되게 크게 했습니다. 혹시 다들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 보셨나요? 거기에서 현종 역할 맡은 김동준 배우가 진짜 막 위기 상황이고 막 거의 막 죽을 위기에서 막 눈물 막 그렁그렁 하면서 나는 용의 후손인 용손이다. 난 손대면 니네 진짜 죽는다. 큰일 나.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고려 왕족들은 자기들이 용의 후손이다라고 해가지고 자신들의 피를 신성시 여기고 고려의 위대한 개국 신화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거를 뭐 시조 숭배, 시조 신성화라고 어려운 말로 합니다. 아무래도 이성계가 고려 사람이고 고려 또 무장 출신이잖아요. 이러한 세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또 아니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이성계가 새 왕조를 만들었으니 조선 건국할 때 고려 왕족들 다 죽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이성계의 마음으로는 쫓아만 내고 유배만 보내고 끝내자 하고 싶었는데 신하들이 막 상소를 했대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냥 불행의 씨앗을 없애셔야 합니다. 라고서 그냥 죽이세요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물가에서 그냥 밀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죽였다고 싹 다 죽였다고 하네요. 그 죄책감이 컸는지 아니면 좀 태조의 용선이 좀 무서웠는지 불교식 의식인 수륙제를 시행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고려 왕족들을 부처님의 품으로 그냥 보내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 수륙제에서 의식을 할 때 사용하는 그림이 바로 이 감로도예요. 그림 아래에 보면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보면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 그리고 이거는 뭐 갑옷 입은 거 보니까 전쟁에서 죽은 사람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목에 칼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처형당한 사람 뭐 이렇게 나오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달콤한 부처님의 감로를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구제받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게 바로 감로도 수륙회도입니다. 이 감로도는 감로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막 감로 받으려고 밥그릇 들고 막 있거든요. 아기도 보시면은 지금 손에 밥그릇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밥그릇에 이 하얀 거는 밥풀 덩어리 아니고 감로입니다. 감로. 이 감로는 부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 이 수륙회도에서는 실제로 수륙제를 하는 장면을 그대로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억울한 영혼들이 감로를 받는 그런 장면들도 그려가지고 이 의식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부처님의 품으로 가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염원을 담아서 의식에 사용했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오늘 전시 설명회 잘 들으셨나요? 조선 전기 미술 대전인 만큼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이 밖에도 많은 작품들이 있으니 꼭 가서 실제로 보시길 바래요. 도록이 52,000원인가? 5만 원이 넘어가는데 진짜 살만한 도록이에요. 이 전시가 한 번 보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아니거든요. 작품들이 몇 개는 빠지고 또 몇 개는 새로 들어오거든 중간에. 그래서 한 세네 번은 봐야지 야무지게 봤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전시를 설계하신 큐레이터님들이 우리들한테 한번 보고 또 오라는 그런 함정 같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중요한 작품들이 왔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2번, 3번, 4번 가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